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먼저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통계학이란 무엇인지, 먼저 이제 경영통계학 과목에 대한 강의 계획을 소개를 해드렸죠. 뭐 이런저런 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게 통계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프로젝트는 뭐 진행을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했던 게 통계학, 경영통계학, 경영통계학은 사실은 뭐 기초통계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통계학의 응용, 자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주차에 했던 거 이제 복습을 잠깐 하고 다음 강의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통계 그리고 통계학 뭐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무이론하고 부동산 이론은 뭐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설명력을 검증하고 미래의 상황을 예상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 속에 내포된 정보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적 기법의 응용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분석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해서 조사 또는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 그리고 이러한 자료의 요약된 형태를 통계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통계학이란 무엇이냐? 뭐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목적은 이제 효과적인 의사결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로 수치로 된 자료를 수집, 정리, 표현하고 분석, 해석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수집, 정리, 표현까지와 그리고 분석, 해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기술통계학 그리고 뒷부분을 추리통계학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통계학은 그 descriptive statistics 해가지고 descriptive가 이제 description 기술하다, 뭐 서술하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측정이나 실험을 통해 수집한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표현하여 자료의 특성을 규명하는 방법, 기법, 그래서 이제 표, 그래프 또는 중심 경향치 분산도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내는 것을 기술통계학 분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리통계학은 그 추측통계학 또는 통계적 추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집단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전체 집단을 전체 관측지의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집단 전체를 갖다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그 추출한 표본에 대해서 기술통계학을 이용해 표본 정보를 구하고요. 그 표본 정보에 입각해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절차, 기법, 이걸 추리통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리통계학은 주로 이제 추정 그리고 가설 검정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영통계학도 그렇고요. 뭐 재무이론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 또는 뭐 부동산 이론도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과학 중에 이제 한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뭔가 결론을 이끌어내면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학적 방법론 두 가지가 있죠. 연역적 방법, 균합적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법은 미리 알고 있는 전체로부터 모르고 있는 그의 한 부분에 대해 추론하는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특수한 경우에 대해 결론을 추론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통계학에서는 이제 미리 알고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미지의 표본 결과에 대해 추론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확률이 이 연역법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과학적 방법론이 균합법이죠. 그래서 균합법은 미리 알고 있는 부분으로부터 전혀 모르는 전체에 대해 추론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특수한 정보에 입각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통계학에서 이제 미리 알고 있는 표본 결과,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표본의 정보를 구하고, 그럼 미리 알고 있는 게 되죠. 그래서 그 미리 알고 있는 표본 결과에 입각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모집단에 대해 어떤 결론을 추론하는 것을 균합법이라고 하고요. 뭐 추정이 대표적인 균합법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통계학은 거의 매일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이제 통계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재무분석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무이론과 관련된 재무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권고하는 데 다양한 통계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때 다양한 통계 정보를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입장에서 이제 고객 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전체를 갖다 다 감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일부만 검토하는 방식으로 또 통계 이론을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통계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수치로 된 자료, 데이터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표현과 해석을 위해서 수집, 분석, 요약되는 사실과 수치를 자료라고 한다. 그래서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갖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원소라고 하는 것,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자료를 구성하는 대상을 기본 단위, 원소라고 이제 주로 표현을 하는데 많이 이 표현을 이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변수 또는 변량, 영어로는 이제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소의 기본 단위의 구체적인 특성, 즉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 또는 특정한 시점에서 다른 사람이나 물체 간에 변하는 특성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 기본 단위에 대해서 각각의 변수를 측정한 것을 자료,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정한 원소에 대해서 측정된 값의 집합을 관측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측치는 영어로 이제 observ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한다. 그 측정 단위라고 하는 거, 척도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측정 단위 척도에는 명목 척도, 순서 척도, 구간 척도, 비율 척도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를 어떤 걸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측정 단위에 따라서 또 가장 적절하게 자료를 요약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측정 단위 척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명목 척도입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 nominal sca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자료가 원소의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이름이나 기호를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변수의 측정 단위를 명목 척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을 좀 원활하게 하고 자료를 효과적으로 DB에 넣기 위해 구축하기 위해서 숫자 코드를 부여하기도 한다. 근데 그때 숫자 코드는 수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명목 척도를 사용하는 명목 자료의 그 가능한 수학적 연산은 같다, 같지 않다. 이것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척도가 이제 순서 척도 또는 서열 척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ordinal sca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료가 명목 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순서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변수의 측정 단위 척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순서 척도를 사용하는 순서 자료도 흔히 숫자 코드 이용해 가지고 표시를 많이 하는데요. 순서 척도를 사용하는 순서 자료의 가능한 수학적 연산은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가 구간 척도가 있었죠. 구간 척도는 등간 척도, 영어로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순서 척도를 사용한 순서 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측정 값들의 차이를 고정된 측정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측정 단위가 구간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구간 척도는 앞서 설명드린 명목 척도, 순서 척도와 마찬가지로 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더하기, 빼기 여기까지는 가능한데요. 절대적 원점이 없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율 척도, 레이쇼 스케일이 있는데요. 자, 자료가 순서 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두 값의 비율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변수의 측정 단위를 비율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율 척도에는 절대적인 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척도를 사용하는 비율 자료는 모든 산술적인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 단위 척도를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또 구분하는 방식, 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정성적 자료, 정량적 자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성적 자료는 퀄리테이티브 데이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질적 자료, 범주형 자료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정성적 자료는 각 원소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이름이나 기호를 사용하는 자료, 뭐 성별, 직업, 학점 등이 정성적 자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성적 자료는 항상 이산적인 형태를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량적 자료가 있는데요. 정량적 자료, quantitative data는 양적 자료라고 이제 줄여서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각 원소의 특징을 얼마나 많은가 또는 얼마나 큰가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치를 사용하는 자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자율이라든지 1인당 실제 GDP, 점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량적 자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 자료는 이산적인 형태 또는 연속적인 형태까지도 취할 수 있는 자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성적 자료를 가지는 변수는 정성적 변수, 정량적 자료를 가지는 변수는 정량적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변수가 정성적이냐 또는 정량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를 활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가지고 이산적 변수, 연속적 변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산적 변수, discrete variable은 하나하나 셀 수 있고 정수값을 취할 수 있는 변수로서 취할 수 있는 값들 사이에 갭이 있는 경우 이산적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속적 변수는 측정값 사이에 갭이 없어서 소수점 이하의 값을 취할 수 있는 변수를 연속적 변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산적 변수, 연속적 변수 생각하실 때는 학점과 점수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드리는 학점, 평점은 A풀 A, B풀 B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셀 수 있고요. 물론 뭐 나중에 수치로 환산을 할 때 4.5, 4 뭐 이렇게 환산을 하니까 점수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값들 사이에 갭이 있다. 그래서 이산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점수, 총점 같은 경우에는 0.00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9.99점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측정치 사이에 거의 갭이 없고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의 값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는 연속적 변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시계열 자료 그리고 횡단면 자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시계열 자료,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시점에 걸쳐서 수집된 자료이다. 즉 변수값이 시간 순서로 기록된 자료를 시계열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1인당 국내 총생산, 또 연도별 평균 환율 뭐 이런 식의 자료들이 시계열 자료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횡단면 자료는 크로스 섹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정 시점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일정 시점에서 지역, 기업 등에 따라 수집된 자료. 그래서 뭐 광역자치단체별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별 면적, 이런 것들을 이제 특정한 시점에서 측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횡단면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계열 자료, 횡단면 자료 둘로 구분하는 이유는 시계열 자료하고 횡단면 자료를 분석을 할 때 활용하는 통계 기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이냐 횡단면이냐를 구분을 하고요. 이 시계열과 횡단면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료를 패널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널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시계열 횡단면 복합 자료이다. 그래서 뭐 연도별, 지역별, 면적 그러면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시점에 걸쳐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시점에서 지역에 따라 면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계열과 횡단면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패널 자료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짧게 복습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뭐 한 자료의 출처 그리고 뭐 이 정도 하면은 첫 번째 시간은 다 끝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안을 다시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게 될 게 강의안을 보시면은 구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그 출처가 있는 자료가 있고요. 또는 새로 얻어야 할, 수집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출처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자료를 수집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현존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설문조사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존하는 자료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의 내부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제공업체에서 수집해서 제공해 주는 자료, 그다음에 협회 및 전문기관의 자료,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의 내부 자료 같으면은 일반 기업들은 뭐 종업원이라든지 고객, 경영 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이제 DB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여라든지 휴가일수, 근무 경력 등의 뭐 종업원 정보하고 그리고 매출액, 재반 비용, 재고 수준, 이런 경영 및 재무 관련 자료, 그리고 뭐 나이, 성별, 선호도 뭐 이런 고객 자료까지도 기업 내부에 쌓아놓고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 기업의 내부 자료도 현존하는 자료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제공업체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제공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전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유용하고 중요한 경영 및 경제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받고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업체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 114, 부동산 뱅크 뭐 이런 데서 이제 부동산과 자료를 구축해 놓고 이제 팔고 있죠.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투자자 등은 이러한 외부 자료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협회 및 전문 기관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협회, 산업협회, 그리고 전문 기관으로부터도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입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공적평가 그리고 사적평가와 관련된 감정평가 자료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의대학교 입학관리처, 우리 학교 입학관리처 같으면은 뭐 입학생들의 신상 정보, 그다음에 성적,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 협회 및 전문기관의 자료는 자격을 갖춘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요즘에 인터넷은 그 자료와 통계 정보의 중요한 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기업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웹사이트에서 기업의 일반 정보, 매출액, 종업원 수, 생산량, 상품 상세 정보,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는 데 특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제 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은 우리가 정보 또는 통계를 갖다가 얻으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출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통계청이 있고요.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인구, 고용, 물가, 사회복지, 환경, 부동산, 교통, 재정, 국제경제, 교육, 문화 등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요.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들은 이 외에도 다른 정부 기관들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내고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뭐 제가 대충 정리해 놓은 건데요. 뭐 기업별 재무제표 같으면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나트라고 하는 데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재무제표 그리고 경영분석 비율 뭐 이런 것들은 한국은행이라든지 한국산업은행 뭐 그다음에 외국 자료들은 미국의 상무부, 일본 대장성, 독일 연방은행 뭐 이런 데서 이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분석 비율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재무이론하고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 및 금융과 관련된 통계,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의 경제 통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코스라고 ECOS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거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 코시스 KOSIS라고 하는 이곳을 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 같으면은 이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그 기본으로 이제 찾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있겠지, 또는 뭐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있겠지, 뭐 미리 들어가 봐가지고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어떤 데이터들이 여기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두 군데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하고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정도는 한번 들어가서 우리나라 경제 또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 통계 자료가 어떤 것이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경제, 금융 및 산업 분석과 관련된 자료도 좀 제공이 일부 되고요. 그 다음에 업계 동향 자료, 증권 투자, 세계 경제, 금융, 증권 시장 동향, 뭐 이런 것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 포털이 있고요. 국토교통 통계 누리,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 R1이라고 하는, 여기를 이제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실거래가 지수라든지 하는 것들도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 R1도 한번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통계청하고 한국은행은 스마트폰 앱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그 한국감정원 그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국토교통 통계 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앱으로도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스마트폰 앱으로.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가지고 좀 손쉽게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치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통계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확보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실험조사하고 관측조사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조사는 관심이 있는 변수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관심 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서 혈압을 안정화하는 신약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관심 변수인 혈압에 대해서 신약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그룹들에게 서로 다른 복용량을 복용케 하는 실험을 통해서 신약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조사도 이용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비실험조사, 실험이 아닌 조사죠. 관측조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관측조사는 실험을 통해 관심 변수를 관리할 수 없을 때 활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관측조사, 일반적인 관측조사는 대부분 이제 설문조사 형태고요. 먼저 설문 문항을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문항을 만들고, 그리고 설문지를 작성해가지고 설문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관측조사 같은 경우에는 관측조사 같은 경우 관측조사든 실험조사든 자료를 확보하고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근데 시간과 비용이 적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또 수집한 자료의 내용 또는 규모가 또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 현존하는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현존하는 출처에서 자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결국은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해야 되고 비용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과 통계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의사결정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효과, 이 둘을 비교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주의하셔야 할 점, 나중에 이제 통계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막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을 갖다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은 자료 수집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 항목을 아무리 잘 짠다, 잘 만든다, 문항을 잘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설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응답자가 정말 잘못하는 거죠. 근데 또 조사자가 조사 결과를 잘못 기입해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뭐 엑셀이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에 이제 정말 기록을 하는데요. 그때 잘못 기입해가지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오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자료 수집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상치, 그 이상한 놈, 뭐 특이값 또는 뭐 극단치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영어로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이상치가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류를 좀 방지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